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난감 취급이나 받았을 드론이 현대전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군사 목적의 드론은 주로 정찰, 감시, 그리고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론은 유인 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고정익 항공기나 회전익 항공기가 임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종사의 피해를 아예 없애줄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드론의 이런 특성은 비용이나 인력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또한 드론은 전술적 유연성까지 확보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어 임무와 상황에 맞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드론은 도심 지역에서의 임무에 효과적이며 대형 드론은 장거리 임무에 적합합니다.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의 66만원짜리 자폭 드론이 40억 원가량의 러시아 전차를 무력화시켰다면 그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당연히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용 드론 개발과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군사 위협 대상인 북한과 중국의 드론 전력이 골치 아플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론은 변칙 전술의 일종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정보기관 등이 요인암살이나 정보 수집을 위해서 운용하는 특수무기 취급이었는데요. 일례로 미 CIA는 지난 2022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드론을 이용해 오사마 빌라덴 이후 알카에다를 이끌던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CIA의 드론은 미사일 2발을 발사해 안전 가옥 발코니에 있던 알자와히리를 공격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던 그의 가족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요. 오직 목표물만을 타격하는 이른바 쪽집게 암살이었습니다. 미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있든 미국은 자신들에게 위협되는 인물을 끝까지 추적해 제거해 낼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켰는데요. 비록 최근 사례이긴 하지만 이처럼 드론은 특수작전에서나 사용하는 변칙 체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드론의 개념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상을 따지고 보면 러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 모두 제대로 된 공군력이 부족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드론을 전장에 투입한 거지만 예상보다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특히 고폭탄이나 수류탄을 매다는 등 자폭 드론으로 개조한 민수용 드론은 조작 난이도까지 낮아서 일반 병사들까지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발전된 기술로 인해 민수용 드론도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의 위치와 작전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터넷 등의 통신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지휘체계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찰병에서 지휘관까지 이어지던 복잡한 보고체계를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 전달이 빨라지니 지휘관의 결심과 대응에 걸리는 시간도 덩달아 단축될 수밖에 없어 작전 계획과 실행에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효과를 알아본 건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드론이야말로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궁극의 무기체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군사 전문가나 군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약 10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2m급 이하의 소형으로 타격 목적보다는 정찰, 감시 위주의 전력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형 무인기는 정찰 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되는 북한이라면 생화학 무기 운반이나 군사적 도발 및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전면전이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주일이면 박살날 북한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테러에 무인기를 동원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운용 중인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영공 침투 사건을 통해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 열상 감시가 어렵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빠르면 2024년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무인기를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가장 골치 아픈 적은 북한의 주 전력이 아니라 무인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뒷배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은 DJI 단 한 그룹만으로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형 드론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중국산인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DJI는 드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암시장에 거래되며 타국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무인기 시장 중 약 28조 원을 중국 DJI 혼자 독식하고 있는 셈이니 당연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무인기에서만큼은 중국 무기답게 단순히 물량으로만 승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얼마 전 중국에 이어 군용 무인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튀르키예의 실험에 따르면 중국 무인기가 일종의 전자지오펜스를 인식하도록 제작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한 드론은 중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비행이나 무장 사용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감시 정찰용 드론의 경우 자폭하는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드론 기술 수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중국이 MQ-9 리퍼를 카피해 만든 윙릉의 경우 무장 탑재량만 480kg에 32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채공 시간을 제외하면 그다지 뛰어난 스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격이 고작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인데요. 반면 MQ-9 리퍼는 하드 포인트만 7개, 종합적인 장비 탑재 중량이 1.7톤이 넘지만 한 대당 가격이 360억 원이 넘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윙릉보다 3.5배 많지만 가격은 27배가 비싼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윙릉 27기를 운영하는 게 남는 장사인데요. 대한민국의 KAMD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을 만큼 탄탄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드론을 상대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천국만 해도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지만 최대 8개의 60mm 박격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박격 드론 리볼버 860은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격 미사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반면 전장에서의 필요성이 올라갈수록 드론은 더욱 저렴하고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드론은 다른 무기들이 겪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전장에서 이처럼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크기가 작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체급이 큰 유인항공기를 감지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던 기존의 방공망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곧 드론에 특화된 새로운 방공체계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단계가 안티-드론건으로 불리는 소총형 전파 제모였습니다. 드론이 각광받기 시작한 뒤로 세계 각국이 비교적 재빠르게 만들어낸 기술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미 일선의 장비로 보급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소총 모양으로 만들어진 방해 전파 송신 안테나를 드론을 향하면 드론이 마취라도 된 것처럼 제자리에 멈추거나 추락해버립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휴대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사정거리가 짧고 재민 가능한 통신 전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지상에 고정되어 있거나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제모입니다. 안티-드론건과 그 원리는 동일하지만 훨씬 크기가 크고 그 덕분에 더 넓은 사정거리와 다양한 주파수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전파통신법 때문에 개발해놓고도 사용할 수 없었던 제모부터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우선 수도권과 주요 공항 등에 접근하는 무인기를 식별하고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조종 주파수를 방해하여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제밍 체계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제머, 컴퓨터 장비 등이 한 개의 포대로 구성되며 고성능 AI를 활용한 딥러닝 레이더 표적 분류 기술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제밍 같은 소프트킬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물리적 타격으로 적 무인기를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국내 모 방산 기업은 최대 8km 이내에서 적 무인기를 포착하고 1차로 제밍을 시도, 실패 시 2차 포획, 3차 레이저 요격으로 연결하는 복합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속 9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90% 이상 포획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은 정찰용 650여 대, 공격용 40여 대, 작전 지원용 150여 대 등 총 2,500여 대의 드론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는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를 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용 발사대에서 사출된 이 소형 무인기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자동 비행 기능을 활용해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낙하산을 이용해 평지에 착륙하는 방식인데요. 이른바 10배 이상의 무인기 보복 조치인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격용 드론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공격용 드론은 많을수록 좋다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드론 전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드론의 개발과 생산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숨겨놓은 예리한 칼날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포와 전차 등 재래식 무기에서는 발군이 실력을 과시하며 세계 방산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드론 등 무인 전투 체계에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군도 일반 시민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은밀히 무서운 속도로 군사 강국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최첨단 기술의 무인 전투 체계들을 개발하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무인 전투 체계 개발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른 이름이 드론 전쟁일 정도인데요. 2014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IS 소탕전, 2020년 일어났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등 최근 10년간 벌어진 여러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됐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드론이 크게 쓰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창의적이고 다양한 드론이 등장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보병들은 장난감으로 쓰던 상업용 드론까지 긁어모아 적을 정찰했고 박격포탄을 떨어뜨리는 박격드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포병의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사격통제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이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또 TB2 바이락타르 드론 같은 중형 이상의 드론이 전장을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황의 흐름을 바꾼 하이마스 로켓의 정밀 타격은 대형 정찰 드론 RQ4 글로벌 호크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 덕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무기는 바로 박격 드론입니다. 박격 드론은 2014년 시리아 내전에서 처음 활약한 소형 타격 드론인데요.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 저항군이 영상 촬영 등 단순 취미 활동에 쓰이던 소형 드론의 박격 포탄을 매달아 떨어뜨리는 것이 박격 드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박격 포탄에 달린 안전핀 덕에 폭격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멈춘 목표를 향해 정확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성과에 고무된 시민군이 수류탄이나 유탄에 셔틀콕을 붙여 사용하면서 박격 드론이라는 개념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3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됐다던 리볼버 860도 박격 드론인데요. 리볼버의 실린더처럼 생긴 회전식 구조를 통해 8발의 60mm 박격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격 포탄만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군은 1회 폭격으로 6,400발의 박격 포탄을 정확하게 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전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아 보이는 박격 드론도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고도가 제한됩니다. 박격포에 넣고 쏘라고 만든 물건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다 보니 너무 높은 고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총격 등에 의해 격추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떨어지는 박격포탄은 유도가 안 됩니다. 정차한 차량이나 참호를 타격할 때는 오차를 수정하며 공격할 수 있지만 이동 중인 차량은 맞출 수 없습니다. 즉, 싼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본격적인 군용 드론은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가 가능한 무기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공개한 40mm 공대지 미사일 탑재 드론이 바로 그런 최신의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40mm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데요. 고도 1000m에서 CP 1m 수준의 정밀도를 가졌습니다. 1000m면 저격총이나 중기관총 정도는 돼야 공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드론은 무게 150kg의 중소형 드론입니다. 소형 드론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사람보다 크기가 작고 속도가 무려 시속 50km나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보병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쫓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사일 드론이 쏘는 40mm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2km입니다. 2km 떨어진 드론이 고도 1000m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설령 미군이라 할지라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 드론이 정군에 배치된다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북한은 물론 인해 전술의 대명사인 중공군을 상대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 선진적이고 무시무시한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그것도 군의 요구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방산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개발한 무기 중 성공한 무기가 거의 없는데 오버해서 먼저 무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나라가 만든 무기를 참고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K-11 복합소총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미국조차 실패했던 OICW 사업을 모방해 국산 복합소총 K-11을 만들려다가 각종 결함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폭삭 망했던 것만 봐도 한국은 기존에 없던 무기를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꽤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군사과학 기술은 크게 진보했으며 이제는 누군가를 베끼려 해도 베낄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급격히 군사과학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무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남들이 만들지 않던 첨단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의 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무인전투체계 기술은 드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현대그룹은 다족보행 로봇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그룹이 로봇 분야까지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다목적 로봇 스팟이 미육군의 전술 테스트에 참여해 미군의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9일 미국의 민간 용병기업 CMI2에 따르면 스팟은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주 폴라 실험시설에서 진행된 DIRT 훈련에 참가하여 군전술 장비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역관절을 통해 높은 기동성과 험지 돌파력을 가진 로봇 스팟은 바위로 이루어진 험난한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무인항공기와 미국 101 공수부대 소속 병사 220명과 호흡을 맞춰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훈련의 시나리오는 적의 숨겨진 방공 시스템을 찾아 파괴하는 것으로 작전 수행에 있어 스팟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미군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현대차의 전술 로봇 스팟은 미군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군에서는 스팟과 같은 사족보행 로봇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차량이나 항공기로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형에서 사족보행 로봇이 답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 군대 미군이 베트남전 이후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야 했었던 이유도 아프가니스탄의 험악한 산악지형 때문이었는데요.
최대 고도가 7,000m를 웃도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국토의 87.9%를 뒤덮고 있고 혹독한 기후 조건까지 갖춘 천혜의 자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아무리 미군이라 해도 헬기조차 착륙하지 못하는 지형에서 원활한 보급과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산을 이용한 게릴라전을 펼치는 탈레반을 완전히 축출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전쟁이 20년이나 늘어지게 되었고 결국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패전을 교훈으로 어떤 지리적 조건에서도 군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다족보행 로봇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나 헬기로도 접근할 수 없는 험난한 산악지형에서 다족보행 로봇을 활용하여 보급과 수색 및 탐색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로봇 기업들이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나 군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뿐인데요.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기계파를 단 스팟 모델이 지뢰 제거 작전을 위해 투입되기도 했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이지만 이 로봇들이 정말로 군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현대그룹에 인수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의 방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현대로템에서는 본격적인 군용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계라는 별명에 걸맞게 군경과도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팟이지만 자체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휴보를 탄생시킨 카이스트 연구진이 창업한 국내 로봇 플랫폼 전문업체인 레인보우 로틱스와 협력하여 스팟과 같은 높은 기동성을 갖춘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수용으로 설계된 스팟과는 별개로 완전히 군을 위한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군용 로봇은 등 뒤에 기관총이나 저격총을 올리는 방식으로 향후 무장을 탑재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인 전차에 RWCS를 탑재하여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었고 군인 납품도 이루어졌었기에 관련 기술은 모두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기술, 국제적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력은 세계 9위입니다. 우리 위로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만들지 않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베끼기만 할 줄 안다고 비아냥을 듣는 중국도 양자역학의 군사적 활용과 중소형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입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한 분야 이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역량이 돼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성비만 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패하거나 너무 돈이 들더라도 기술 유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